화요일날 저녁에 랩 세션 잘 들었죠? 네. 그래서 혹시 랩 세션에 못 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거의 DIY로 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랩 세션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구실로 좀 우리 308호 연구실로 찾아가서 요 건물 308호 찾아가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레셉션에 못 오는 그게 이 강의 시간표에 안 들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적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지금 2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막 배워야 되는 거라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혼자 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걱정을 그 이상으로 걸립니다. 좀 물어보는 걸 겁내지 마시고 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랩 세션에 못 들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랩 세션에 들은 학생들도 혹시나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랩 세션에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누가 이해 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우리 대학원에서 바로바로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랩 세션만 제대로 따라가면 그 어사이먼트를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혹시 질문 같은 게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 또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안 된 부분이 있고 좀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칠판에다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클 코널도 모노리틱 커널처럼 이 마이클 코널 부분은 이 애플리케이션과 주소 공간을 공유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커널 부분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 32비트 주소 공간의 경우에 커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1GB로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노리틱 커널이에요. 한 개로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이크로 커널은 이 커널의 기능들이 이렇게 VFS, 이것도 하나의 주소 공간에 들어있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모노리틱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의 차이는 첫 번째, 주소 공간을 같이 쓰는 커널의 크기가 마이크로 커널의 현저하게 작다.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커널의 기능들이 이렇게 이 애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독립된 주소 공간 나와 있는 거예요. 독립된 주소 공간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도 마이크로 커널이 밑에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 커널에서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런 커널 서버들이 메시지 패스를 해야 돼요. 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근데 메시지 보내고 받는 거를 운영체제 레벨에서 검토를 하면 운영체제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보면 그럼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커널로 시스템 콜을 하고 그 시스템 콜이 VFS로 다시 메시지 전송을 하고 하는 그것이 위에서 볼 때는 위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의 애드레스 스페이스를 볼 때는 메시지 패스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툭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날아가는 게 아니고 카톡 프로그램,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널로 심상코로 해서 실제 보내는 주체는 누구냐면 커널이 보냅니다. 그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때도 상대방 나하고 카톡하고 있는 내 친구 카톡 프로그램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커널이 받아요. 그래서 그 커널이 받은 거를 카톡으로 올립니다. 근데 보이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보낸 메시지가 카톡에 친구한테 갔네라고 보여요. 그걸 이제 커널이 이해 못할 때문에 그 커널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모를 때고 이제 운영체제를 배우고 나면 메시지 패싱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 메시지 커널로 내려가서 커널이 그거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이 상대방이 받는 거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난다면 이 그림이 다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가 마이크로 커널에서 동작을 시킬 때는 내가 어떤 파일에다가 쓰고 싶을 때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이 VFS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VFS가 ext3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보내고 ext3라는 파일 시스템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보내고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제로 디바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거꾸로 이제 잘 써줬다고 알려주고 잘 써줬다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다 끝났다고 알려주고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커널의 동작은 여러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실제 동작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모노리틱 커널은 이것이 전부 다 한 덩어리, 이게 여기서 몇 가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되는 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패싱도 결국은 마이크로 커널을 통해서 그렇죠. 뭐 마이크로 커널이나 매크로 커널인 간에 메시지 패스는 항상 커널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프로세스 애브스트랙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세스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VFS나 EX3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용어가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데 쓰는 커널 소프트웨어의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이걸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VFS가 뭐냐, EXT3가 뭐냐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있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도록 하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되면 이렇게 커널 안에 다 있던 것이 마이크로 커널에 이렇게 쪼개져서 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그 메시지 패싱 할 때 마이크로 커널을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파일을 만약에 디스크에 쓴다고 하면은 그 모든 파일을 각각의 모듈들이 다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올렸다가 다시 주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커널을 통해서 모든 파일들을 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모듈들한테 준 다음에 각각의 모듈도 또 그 다음 파일을 또 넘겨주는 구조로 흐르는지, 아니면 파일을 쓸 때는 그냥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고 특정 메모리 공간에서 그 파일을 디스크에 내리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할 때 내가 어떤 파일에다 뭘 쓴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는 질문이야. 그렇지?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그거는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다루면서 구조를 같이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파일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어려워. 지금은 구조, 그러니까 커널의 구조라는 그 상위 레벨에서 동작을 이렇게 한다. 까지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네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수업에 이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좀 경험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운영수도 좀 뭐야라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의 목표에 맞는 내용만 내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오프라인 따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내가 들어보고서 이 질문은 좀 이 수업에 좀 떨어져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네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도 저런 질문을 내가 왜 모르지라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명 안 하는 답변 안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게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 이걸 알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세요. 오케이 또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커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온 대로 이 마이크로 커널의 실제로 프로덕션, 실제로 쓰이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이 아이디어 자체가 그 커널을 쪼개서 동작을 시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그것이 커널의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지나갔는데 이 하이퍼바이저의 장점에서 제가 여러 종류의 게스트 OS를 운영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설명해야 반가상화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반가상화가 뭔지를 정확히 말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게스트 OS가 있고 하나의 하드웨어에 여러 개의 게스트 OS가 있습니다. 여기서 게스트 OS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리눅스, 우리가 말하는 윈도우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 동작을 하려면 이 뭔가 하이퍼바이저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하이퍼바이저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가 리눅스를 그대로 게스트 OS를 만들면 하이퍼바이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이퍼바이저가 디바이스를 에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스트 OS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가 뭐냐면 디바이스예요. CPU도 디바이스고 메모리 디바이스고 파일도 디스크 디바이스고 다 디바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퍼바이저가 게스트 OS를 접근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게스트 OS는 자기가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가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실제로 컴퓨터가 제공하는 다른 명령어 집합 구조도 가능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됐는데 인텔 바이너리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ARM 프로세서 다른 프로세서의 바이너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에뮬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ARM 인스트럭션은 ARM 인스트럭션대로 처리를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흉내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면 실제 하드웨어는 인텔 하드웨어, 인텔 칩이에요. 칩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ARM 바이너리야. 여러분 바이너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바이너리란 컴파일해서 엑스큐트 할 수 있는 엑스큐터블이라는 얘기예요. 엑스큐터.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프로세스는 인텔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야. 근데 가상화 환경에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스트럭션이 다른 거야. 그것도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에뮬레이션에서. 인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ARM 인스트럭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S2S를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CPU도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뭐 필요한 대로 다 에뮬레이션을 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능이 좋겠어, 아니면 성능이 불편하겠어? 에뮬레이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성능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반 기존에 에뮬레이션 안 하는 거 대비 반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 이 가상화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능이 엄청나게 안 좋다. 그래서 재미있지만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반가상화라는 아이디어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반가상화, 파라버추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아니고 2003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는 재미있는 인트레스팅 아이디어지만 쓸 수는 없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사람들이 나와서 2003년에 정말? 진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반가상화나 파라버추얼리제이션 아이디어 생각해요. 자, 파라버추얼리제이션이 뭐냐 하면 게스트 OS를 하이퍼바이저 어웨어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OS인데 더 이상 OS가 아니고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가는 OS다. 이런 걸 알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잘 보세요. OS인데 게스트 OS인데 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버추얼리제이션은 내가 OS인데 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호출을 내가 하면 돼. 즉 에뮬레이션을 안 해도 될 거야. 안 하기만 해. 왜냐면 나는 하이퍼바이저에 돌아가고 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가 파라보출리제이션이고 그래서 이것이 성능을 가상화 성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파라보출리제이션은 이 아이디어가 결국은 뭐냐면 가상화가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반 펀더멘탈 테크놀로지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세하고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상화를 하면 그 OS는 그냥 OS 자체의 모습으로 돌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왜 그래야 돼?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가상화를 만들어서 성능 문제를 해결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막 밤낮 없이 그냥 코딩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라는 건 특히 뭐냐면 앱스트랙션을 말합니다. OS가 하이퍼바이저에서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할 거냐 모르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예요. 이렇게 할 거죠. 알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OS를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은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실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서 코딩이 들어가지. 근데 그 코딩은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없는데 반면 없이 코딩해봐야 뭐예요? 그거는 뭐 웹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파라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하이퍼바이저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거기서 하이퍼바이저와 협력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 그게 파라버추얼라이제이션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통해서 이 가상화가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가상화가 안 될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똑같지는 않아요. 3% 정도, 3%, 5% 정도 영어가 떨어지지만 그 정도면 쓸만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 생각의 차이. 그걸 하이퍼바이저 오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파라버추얼라이제이션 되기 전까지 사람들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가상화는 안 돼. 정말 안 돼. 그러다 갑자기 가상화가 되세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의 상상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상화를 맞췄으면 싶습니다. 오케이, 질문. 그러면 윈도우에다가 버추얼 박스 같은 거 깔아가지고 리눅스를 쓰는 게 그 윈도우 OS 위에 버추얼 박스라는 하이퍼바이저 역할을 했는 애가 올라가서 뒤에 게스트 OS로 리눅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랩 세션에서 하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여기 위에 리눅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버추얼 박스가 하는 거야. 거기서 리눅스가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리눅스 콜을 하면 그게 버추얼 박스 하이퍼바이저를 거쳐서 윈도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하는 방법이 요 화면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하이퍼바이저를 이렇게 전처럼 안 그렸냐면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PC에서 그러니까 뭐 브라우저도 쓰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위에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파티션하고 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윈도우를 그대로 쓰고 여기서는 리눅스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 두 개가 파티션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죠. 한 번 어느 시간에 보면 한쪽 시스템만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부팅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 좋은 질문. 저 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버추얼 박스는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라는 게 하드웨어, 윈도우즈 올라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고 그 위에 리눅스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널을 아무리 막 그냥 뜯어고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이 윈도우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야 돼. 만약 이게 죽는다면 버그예요. 오케이. 지상 잘. 이전 페이지에 하이퍼바이저 정의에서 음. 하이퍼바이저가 게스트 OS랑 하드웨어 사이에 위치 아, 26페이지에 이거지. 요걸 여기서 설명했죠. 저거랑 이거랑 종류가 다른 거라고 그렇지. 종류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분의 버추얼 박스하고 이 그림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타입을 나눠. 이거는 타입 1 하이퍼바이저. 지금 베어메탈은 표현을 써요. 자네 친구하고 하나씩 나눠보자. 자네는 요번 친구 잠잠을 했으니까 잠잠한 친구 콜라 먹어야 돼. 카페인 마시면 좀 도움이 전개인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저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표현도 베어메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어메탈. 아주 단순한 처리라는 뜻인데 하드웨어를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베어메탈 위에 하드웨어가 하이퍼바이저 올라온 것을 타입 1. 이렇게 호스트 OS가 있고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게스트 OS가 올라가 있는 것을 타입 2. 그래서 이건 타입 2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OS 위에 가상화가 들어가요. 그러면 타입 1일 때 호스트 OS는 어디 있다고? 호스트 OS는 없어요. 그러면 호스트 OS도 게스트 OS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타입 1에서는 전부 다 게스트 OS야. 하이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성능 만점에서 타입 1이 더 빠르겠어요? 타입 2가 빠르겠어요? 성능 타입 1이 빨라. 바로 배우면 다 이건 컨트롤 할 수 있는 레이어가 여러 개잖아요. 제가 레이어라는 표현 썼잖아요. 말했죠. 이거 보세요. 리눅스 밑에 하이퍼바이저 윈도우 그 밑에 배우면 돼요. 내가 무슨 호출을 하더라도 베어메탈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레이어를 거쳐요. 성능이 떨어지죠. 뭐가 좋아? 내가 PC를 안 밀어도 되잖아. PC를 안 밀고 거기서 하이퍼바이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육용으로 좋은 거지. 하지만 이거 실제로 하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느냐? 절대로 그런 거 없지. 아마존 같은 데서는 타입 1을 쓰지. 가장 빨리 부족해. 근데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PC다 밀어요. 설치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뒤집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 오케이? 아까 하이퍼바이저를 인지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시잖아요. 파라보츄리제이션이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성능이 올라간다. 네. 그럼 2003년도 이전에 나온 막 윈도우 98 이런 거는 버추얼 박스에 깔아서 못 쓰는 건가요?
성능이 높아요. 그때 그 버추얼라이저 안 된 것들은 돌려보면 알지만 동작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버추얼리제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메인 스테이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옛날 테크놀로지가 196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쓸모없다고 갑자기 그럼 3년 다음에 나온 거는 뭐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다 방가사가 지원이 되는 방가서가 지원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방가서라는 건 OS를 거쳐서 하이퍼바이저 위에 동작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OS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들다는 게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기 얼마나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KVM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KVM은 리눅스에 포함이 돼서 쟤네 하이퍼 파라 버추얼리제이션을 안 쓰고 대신에 뭘 하냐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을 써요. 하드웨어 벤더들이, 칩 벤더들이 CPU를 만드는 회사에서 엑셀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파라 버추얼리제이션이 너무 번잡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돼요. 그래서 KVM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KVM은 2007년, 8년에 나오고 그게 또 이제 리눅스의 메인라인, 리눅스의 메인 소스 포함이 되니까 쓰기가 훨씬 편해졌지. 그래서 지금 가상화가 더욱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 소스를 다운을 받으면 그 안에 다 이 KVM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버추얼박스는 정확히 그 방가상화를 쓰나요? 버추얼박스는 지금 버추얼박스는 방가상화를 쓰느냐 안 쓰느냐? 방가상화 안 쓰지. 방가상화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데 벌써 이렇게 되면서 성능을 높일 특별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눅스 커널이 그냥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가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버추얼 박스에서 리눅스를 돌리면 성능 저하가 에뮬레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거기서 뭐 돌릴 건 없고 커널만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할 거예요. 거기서 결국 돌릴 거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 거니까 이 위에서 뭐 돌리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 리눅스를 컴파일하고 리눅스 부팅을 하는 거, 부팅이 된다 하는 거. 내가 시스템 콜을 하나 추가했다. 근데 그 부팅이 된다. 그걸 확인하는 정도. 그다음 두 번째 숙제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보는 건데 그것도 단순한 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능에 대한 뭔가 테스트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버추얼 박스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커널을 한번 빌드해 보는 거예요. 야, 이런 메이크란 것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 데이터 스트럭처나 이런 과목에서는 전부 다 아주 뭐 100, 코드가 100 라인, 뭐 200 라인, 많아만 1000 라인. 이 중에서 1000 라인 코드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파일과 거기에 그래서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강한 지식이 됩니다. 오케이. 잘해. 그 리눅스에 하이퍼바이저가 포함되는 하이퍼바이저가 KVM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KVM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VTX라는 인텔에서 만든 전용 하드웨어가 없으면 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능이 뚝 떨어지죠. 성능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상화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QEM 혹에 관심이 같은 분들은 QEMU라는 이 에뮬레이션을 위해서 QEMU라는 걸 통해서요. 또 사람들이 이것도 만들었어. QEMU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에뮬레이션해요. 모든 디바이스를. 뭐 CPU가 되건 디스크가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없으면 QEMU가 돌아가는 동작을 시키니까 성능이 툭 떨어지죠. 자, 그럼 리눅스를 AMD에도 보면 성능이 떨어지죠. KBM. 아, 그러면 AMD 제공하는 하드웨어도 사용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케이블을 하면서 그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체인지는 다 거기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를 쓰기 훨씬 편해질 거죠. 왜냐하면 그 저런 커널 체인지를 하는 사람,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2학기 같은 수업에서 커널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그 가치는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커널을 제대로 다루시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다는 얘기는 가치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 아까 저 뭐지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게스트 OS가 있는데 그 처음에 방가상화를 쓰기 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는 걸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가상화를 해서 내가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저 에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잘 정리가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이제 하이퍼바이저 어웨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방가성의 의미는 커널을 고쳐서 게스트 OS를 수정을 해서 수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이퍼바이저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서로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성능을 빨리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하이퍼바이저 어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보다 더 하이 레벨로 표현을 하니까 저 게스트 OS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가면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위에 설명이야. 지금 아주 그라운드 레벨의 설명은 뭐냐면 게스트 OS를 하이퍼바이저에 맞게 고친 거다. 고쳤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라운드 팩트고요. 그라운드 팩트란 말이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이퍼바이저 어웨어하고 왠지 조금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보다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게스트 OS가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좀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더 제3자들에게 운영체제를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해주려고 하면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팩트는 뭐냐면 하이퍼바이저에 맞게 고친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OS가 아니라 하이퍼바이저랑 같이 쓰게끔 수정을 하는.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잖아요. 어렵다고. 펼치는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커널 버전이 계속 리눅스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계속 고쳐줘야 된다. 거기서 한 줄을 못 고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 다 오픈 소스야. 소스가 다 공유돼 있어요. 근데 한 줄을 못 고칩니다. 그게 기술력이에요. 오픈 소스 많이 있지만 내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한 줄도 못 받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싸움? 전에는 뭐 총 쏘고 칼 쏘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걸로 기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만 있는데 뭐지 이거? 하는 거죠.
또 누가 잘 하이퍼바이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존재하나요? 메모리상에 화면처럼 올라가나요?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요? 한번 상해보자. 내가 그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굳이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어떻게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자, 왜냐면 그거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슬라이드를 뺐거든. 오늘 설명한 내용, 내가 아까 마이크로 커널 설명했잖아.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어. 잘 사용해봐. 제가 지금 설명하는 OS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가 실제로 반가상화를 하는 것도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설명 안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갖는 매력이 뭐냐라고 저한테 혹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어딘가에 감춰 있는 걸 찾아가는 거야. 중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떨어지기 전에도 존재했어, 안 했어? 존재했던 거예요. 다만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야.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의 매력은 제가 볼 때는 reimagining,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물리화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만드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거에 대한 매력보다도 내가 생각해서 뭘 만들어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퍼바이저에 이제 반 가상화를 하게 되면서 코드의 수정이 필요하고 한 이런 개인 크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조금인데 조금이 어려운 조금이지. 그럼 개인 PC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코드 수정을 할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개인 PC에 한해서 안 한다니까. 그냥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저런데 버추얼 박스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개인적으로 할 게 없어. 개인적으로 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PC를 밀어서 저걸 해라? 저걸 제대로 설치하는 게 어려워요. 기능 같은 거 설치할 게 없어. 대학원생들이 설치를 못해. 쩔쩔쩔쩔 매. 그러니까 KVM이라는 게 나와. 또 KVM은 있는데 그게 리눅스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는 따로 있겠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윈도우에서는 하이퍼V라는 게 있습니다. 다 그런 하나의 제품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저건 타입 1입니다. 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파라보출레이션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차이점이 뭐라는 걸 좀 이해를 이제 했죠.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 구조를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구조를 뭐 제가 다 하겠다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그 운영체제에서 알아야 될 하드웨어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참고로 이 수업은 뭐 하이퍼바이저 수업이 아니고요. 그냥 전통적인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에서 하는 건데 운영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뭔가 하드웨어적 이슈들이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음 진행하게 하는 기반 지식으로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고요. 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메커니즘, 즉 뭐 인터럽트라든지 트랩이라든지 DMA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OS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버스 구조를 먼저 설명해 봅시다. 이 컴퓨터 초창기에는 이런 구조, 즉 버스가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구조 여러분 다 배웠죠? 컴퓨터 구조 안 배운 학생들은 구조에 대한 기본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아시고. 그래서 버스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에요?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 버스가 뭐냐? 버스가 있고 거기에 뭐예요? CPU 붙어 있고 메모리 붙어 있고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단위 버스 구조. 그냥 처음에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버스를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CPU와 메모리와 I/O 이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95년도에 와서 거금을 주고 PC를 샀어요. 그때 PC의 그 CPU 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추측해 볼래요? 95년도야. 1995년도. 그때 제가 거금을 줬어. 그때 PC를 하나 샀으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을 하나 샀죠. 거금을 줬어. 그때 CPU의 클락 스피드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정합시다. 사지선은 항상 자 쉽게 1메가헤르츠 10, 100, 1기가 지금은 뭐 3. 몇 기가죠 지금.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PC에 대해 다 정리해보라고 했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박선희, 자네 컴퓨터는 속도가 얼마나 돼요? 좀 찾아보고 얘기해줘. 김수빈 어디 있어요? 자네 컴퓨터는 2.1GHz. 그래서 그 2.1인지 요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95년도에는 CPU 속도 얼마였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Back to the Future. 거꾸로 가서 그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공부만 하지 마시고 영화도 보세요. 공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영화도 봐야 돼요. 오케이. 자, 1번. 1메가헤르츠 정도. 2번. 3번. 4번. 1995년도 1개월이죠. 너무 믿음이 크다. 제가 그때가 45메가헤르츠였어요. 더블 클락킹을 해서 90메가헤르츠. 그 당시 최고로 빠른 거였어요. 더블 클락킹, 그러니까 더블 클락킹이 뭐냐면 CPU 안에만 빨리 하는 거예요. 안에 지금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 비슷해요. 좀 다르지만 아무튼 뭐. 요 법칙이었다고 요 법칙. 그러니까 그게 이 CPU 성능이 그만큼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네 찾았나? 2.4. 저 메모리 크기는 얼마나 되나?
128 다음은 뭐야? 128 기가. 오케이. 128 기가. 메모리가 이제 램인가? 어? 램은 기간가요? 음. 아 램은 4기간이다. 램이 아니란 얘기지. 이거.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무슨 게임이다 게임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CPU 속도를 물어보고 왔었고 메모리 이 속도, I/O 속도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메모리 크기는 알라고 그랬지만 메모리 속도는 안 물어봤지. 그래서 또 숙제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메모리 속도를 알아보세요. 속도.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가 얼마나 크기하고 다른 거야. CPU 읽어오는 속도.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디스크 크기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디스크의 속도, 읽어오는 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 뭡니까? 블랙보드에다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숫자를 좀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빠르다, 느리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네트워크 속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 되건 PC가 되건 간에 네트워크 속도가 얼마인지. 그걸 보고 나면 CPU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메모리 보고 그 다음에 I/O 속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CPU가 제일 빠르요. 여러분 1GHz면 시간으로 보면 하나의 클락의 시간이 얼마예요? 1GHz는? 제한제 차례. 1GHz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건 클락이잖아요. 이건 클락이야. 그러면 이 클락 하나 요 시간 얼마예요? 요 시간. 나노세컨드. 오케이. 학생한테 더 물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김민성. 차례. 1GHz CPU면은 이 하나의 클락의 이 시간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봐야지. 이 10나노세컨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뭐야? 모르겠다. 이거는 금방 하면 나오잖아. 이거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1GHz가 시간으로 하면 한 클락이 얼마예요? 어? 1나노세컨드지. 10만원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 OS에서 다루는 수학이라는 게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GHz가 시간이 얼마냐? 그럼 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뭐 AI 처리해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바로 그냥 그건 나와야 돼. 그 정도 그걸 외워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 막 분석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2GHz는 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제발 여러분 반이에요 그러지 말고 0.5 나와서 여러분 엄청 빠른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디스크를 여러분이 쓰고 디스크 속도로 봐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거는 뭐 밀리세컨드거든요. 밀리세컨드. 그럼 나노세컨드와 밀리세컨드는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응?
나노세컨드가 밀리세컨드 1000몇 차냐? 10만 배. 이런. 여러분 나노세컨드와 밀리세컨드의 차이가 얼마예요? 10의 6승 100만 배 차이야. 학설이 이렇게 막 가지면 안 돼. 이거는 학설이 가지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 뭐 상당히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건 잘못된 거야. 밀리세컨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나노세컨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100만 배 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조금 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스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CPU는 빠른데 I/O는 늦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빠른 차하고 천천히 가는 차하고 빠른 차가 잘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천천히 가는 차가 많으면 못 다니지. 뭐 여기 서울 시내 페라리가 막 다니는 있어요. 저도 다니겠어 못 다니겠어? 못 다녀. 사망에 막히고 사망에 적은데.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병목 현상이죠.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 결국은 빠른 디바이스가 처리할 만큼 느린 데 처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전체 시스템의 속도는 느린 디바이스 속도로 결정돼요. 그리고 빠른 디바이스는 스토어해요. 서 있습니다. 대부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CPU하고 나노세컨드로 동작하는 CPU하고 밀리세컨드로 동작하는 디스크를 같이 붙여는 못해요. 대부분의 시간 CPU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I/O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버스가 있고 그래서 빠른 동작하는 것은 빨리 동작을 하고 천천히 동작하는 것은 그 속도에 맞춰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스토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할 때 결국은 CPU가 계속 놀지 않고 I/O를 기다리지 않고 동작하게 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 구조상으로도 이렇게 빠른 디바이스와 천천히 돌아가는 분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이중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인터럽트와 이 트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그 타임 슬라이스 설명하면서 뭐 10ms마다 문맥 전환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작하는 게 타임 쉐어링이다.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 10ms이 경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연주요. 네. 잘해. 10ms의 경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작업 두 개를 돌리면서 이벤트 발생시키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작업 두 개를 돌리면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어떻게 발생시켜요? 그 I/O 할 때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시간 기록하고 나서 I/O 콜 리브러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간 출력해서 차이를 비교하고. I/O하고 10ms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I/O 시키면 다른 작업으로 넘어간다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작업 넘어가서 거기다가 11세컨드가 그 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10ms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명령어 처리 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CPU 작업 속도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명령어 수를 카운트를 하자. 네. 누가 카운트해? 해보다 해서. 회로 안에서. 네, CPU가. CPU가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도 하면서 카운팅도 해. 자, 여러분 컴퓨터 구조를 배워서 생각해 보세요. CPU는 뭐예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죠.
계속 수행합니다. 거기 시간 개념이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 CPU가 수행하는데 내가 지금 0.1초 지났어. 그런 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다. 없다. 그 손 안 드는 학생들. 이것도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알 수 있다 아니면 없다지. 가운데 세모는 없어. 여러분.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CPU야. CPU 하는 일은 뭐예요? 명령어 수행하는 거야. One after another. 하나 수행하고 다음 거 수행하고 계속. 그게 CPU의 라이프부터. 계속 명령어 수행하는 거야. 쉼 없이. 내가 CPU인데 명령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하나 수행하고 다음 거 수행하고 다음 거 수행하고 있어.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흐르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명령어를 카운트를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수행을 하면서 명령어를 카운트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명령어를 카운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누군가 시간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CPU 인스트럭션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거 수행하고 다음 거 수행하고 계속 수행하죠. 그 시간 개념은 없어. 시간을 알려고 그러면 내가 인스트럭션 몇 개 수행했는지 보고 그게 사이클이 몇 개인지 카운트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행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나 CPU가? 못하잖아.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자, 타임 슬라이싱 10ms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배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걸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해 여러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과거 시험 문제 냈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ms를 하는 거는 외부 타이머가 있습니다. CPU가 있고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10ms, 타이머는 시간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타이머가 10ms마다 CPU한테 인터럽트를 톡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CPU가 10ms가 접근한 거 알아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자, 타이머가 없다. 그러면 타임 쉐어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타임 쉐어링을 못한다면 왜 못하는 이유를 쓰고 타임 쉐어링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쓰셔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물론 제가 말했으니까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이 말에다. 시험 문제 그런 문제였다. 자, 타이머 인터럽트를 주는 녀석이 없어. 외부 디바이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10ms를 알 수 있어서 타임 쉐어링을 할 수 있냐. 혹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잘해. 파장 계산으로 프리퀀시분의 1로 계산하면 안 돼? 어떻게? 파장 계산으로 파상 계산. 진동수 계산으로 자우도 크게. 프리퀀시요. 프리퀀시. 프리퀀시분의 1로 계산해서 계산을 누가 하냐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CPU 딱 놓고 있어. 그 계산도 CPU가 해야 되잖아. 자료를 챌린지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 계산을 누가 하냐. 저는 이제 외부 디바이스가 없다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외부 디바이스가 없다는 조건이지. 외부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인터럽트를 걸고 있다. 없다. CPU가 알아서 타임 쉐어링 해야 된다. 그럼 1번 타임 쉐어링 할 수 있냐 없냐. 없으면 왜 없는지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써. 자, 저런 게 없다면 타임 쉐어링 할 수 없다. 없다. 괜찮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생각 안 한다는 얘기고 나중에 딱 비슷한 질문 여러분이 입사 면접에서 받을 수도 있어. 정말.
자, 없다. 탈출 못한다. 할 수 있다. 진짜? 그러면 할 수 있다는 학생 중에서 나는 진짜로 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학생이 있으면 잘못 얘기했던 나한테 그냥 내가 바로 또 지침을 할 테니까 이거는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자신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봐. 아니 자네들은 이렇게 많이 질문했으니까 말고 다른 학생들, 전 두뇌 학생들 중에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있어 없어? 사람 얘기야. 기존에 타임이 그러니까 플락이 있어서 기존에 이미 측정이 된 CPU를 가지고 와서 측정이 된 CPU. 이미 그 플락으로 그러니까 이 속도 측정이 된 CPU를 가지고 와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측정해야 되는 CPU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을 측정해야 되는 CPU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인스트럭션을 돌려서 얘 시간 대비해서 얘 시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비교를 누가 해? 그러네요. 누가 해도 있고 언제 해도 있어. 잘 피네. 누가 했는지 답변했으면 내가 바로 언제 할 건데라고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네는 자세하게 해. 저렇게 답변하면은 누가 해? 언제 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 여부를 묻는다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극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CPU가 실행하는 명령어를 할 때 NOP를 끼워넣어가지고 NOP를 그 일정 시간 그 개수의 절반만큼 끼워넣어가지고 일정 개수 후에는 NOP 말고 뭐 다른 명령어 뭐 바꿔주는 전환하는 인터럽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하나 새로 해가지고 해야다 답변을 시죠. 자네 그래도 가능한 가능성 보여줬다 그지? 자네 점수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아. 결국 컴파일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명령어 안에다가 컴파일러가 추측해서 어느 정도 수행하면 여기서는 스위칭해라라고 바이너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CPU가 흘러간 시간을 아시는 방법은 앱솔루트리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면서 바이너리를 만들면서 이 정도 되면 신민세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스위치해 라는 명령을 탄 거죠. 한다면. 근데 그건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제가 뭐 그 방법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인터럽트라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터럽트는 뭐냐면 비동기적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비동기적이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번명이 훅 날라왔어요. 그게 비동기적.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 뒤에서 넘어졌어. 그건 뭐예요? 그건 동기적이야. 어떤 얘기냐면 내가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어요. CPU입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패킷이 날아갔어요. 네트워크 패킷이 도착했어요. 그건 내가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도착한 거야. 비동기적.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는 몰라. 근데 타이머가 시간이 10m가 알려주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수행하는 거랑 관련 없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하드웨어적인 방법. 여기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인터럽트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럽트 하드웨어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인터럽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수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멈춥니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왜냐면 인터럽트라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온 요청이 있어. 패키지 도착했다. 그럼 패키지 읽어줘야 돼. 안 그러면 다음 패키지 들어와서 지금 도착한 패키지 지워져.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Interrupt Service Routine ISR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인터럽트 때문에 멈췄던 그 곳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순서는 인터럽트 딱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처리 상태를, 실행 상태를, 스테이트를 저장을 해야 돼요. 응? 왜?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CPU 막 수행하고 있는데 ISR도 뭐예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있는 레지스터들 다 지워져 버릴 거 아니에요. 컴퓨터 수행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상태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ISR 루틴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내고 나서 뭐 어떻게 돼요? 저장된 저장 상태를 복원합니다. 그 상태로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인터럽트로 중단된 지점으로 다시 시작, 리수음을 하는 겁니다. 리수음. 자, 그러니까 10분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0ms마다 계속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터럽트.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예요? 저장했다가 IS를 수행하고 다 돌아온 거를 1초에 몇 번 한다고? 최소한 100번.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화를 계속 지금 순간에도 계속 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럽트에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럽트를 제공해주는 거는 외부 디바이스들이야. CPU 그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들이야. 그 디바이스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확 나올 수가 있거든요. 패킷도 도착했는데 내가 키보드도 치고 있고 참고로 하면 키보드 치는 것도 여러분 동작이 다 인터럽트가 해요. 내가 하나 누르고 키를 하나 누르잖아요. 그 누르면 인터럽트가 됩니다. 그냥 제가 치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 키를 누르면 인터럽트 발생을 해서 CPU가 키가 들어왔네? 그럼 그 화면을 쫙 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냥 뭐 치니까 나오네.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를 모를 때 이렇게 누르는 순간 머릿속에 인터럽트가 간대. 화면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되니까 바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뜨고 있으면서도 내가 타이프를 해도 바로 보는 거예요. 다 인터럽트. 참고로 키보드 속도는 얼마예요? 키보드 속도는 얼마야? 타자를 제일 빨리 치는 사람. 손가락 안 보이게 칠 수 있는 사람. 1초에 몇 자 쳐? 100자 치나? 1초에 100자? 그것도 1초인 거죠? 1초에 10자 치면 여러분은 한 자 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들어와서 계산을 못한다. 김홍우 없어. 정재현 없어. 독고준석 자네 1초에 타점 몇 자 쳐? 아무튼 10자 친다 치자. 쳐. 그러면 한 자 칠 때마다 시간이 얼마 걸린 거야? 응? 0.1초. 그렇지 0.1초지. 그럼 뭐예요? 100ms야. 100ms. 나는 두 번 빨리 치는데 100ms. 그러면 나노세컨드로 동작하는 CPU 입장에서는 뭐예요? 피스 오브 케이크지. 여러 일을 동시에 막 하면서도 키보드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CPU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100ms마다 하나씩 들어오는 이 타이핑 쓰는 거, 화면에 띄우는 거, 문제 푸는 거. 너무 열받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고 장치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인터서비스 루트는 뭐예요? 짧아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를 한 상태로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길면 다른 인터럽트를 제시가 처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타임 쉐어링 역시 타이머 인터럽트 도구로 타임 쉐어링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